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개파 간 공천 갈등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서른 의원은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과 대구 지역 등 25개 지역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의 현역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대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정부는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파병은 없을 것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고 러시아는 파병 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됐습니다. 이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명문정당이 되자면서 덮어뒀던 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 당장 오늘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서른 의원은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뉴스퍼레이드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로 명문 갈등이 폭발하니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오전 11시 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예비후보 등록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자 입장을 밝히려는 겁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친명계는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이 있다며 불출마를 압박해왔고, 친문계는 공천 내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공천 배제를 전격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된 서른 의원은 탈당을 선언합니다. 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받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가 두렵냐고 직격했습니다. 조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 등 추가 공천 결과를 내놓으면 개파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EPK와 ETK 지역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현역 교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 또 현역 의원 등 이 탈락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반발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 비교적 이 조용한 공천 계속될지가 주목됩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 1곳과 부산 5곳, 대구 5곳과 울산 2곳, 강원 1곳 등 총 25곳이 대상이고 현역 의원 18명의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됩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 울산 남구를 포함해 대구 수성갑에선 오선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대결합니다. 특히 보수 텃밭 지역 경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대구 달서구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정재 의원과 국가보훈부 차관 출신인 윤종진 후보는 포항 북구에서 각각 맞붙습니다. 소위 텃밭 지역은 현역 의원 등 탈락자 사이에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등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곳엔 국민공천도 검토 중입니다.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이고 현역 중진들 교통 정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갑 사선인 이명수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서울 영등포을에 나섰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박영순 의원에 이어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다수가 입당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개혁신당도 공천 탈락 의원 등을 상대로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혁신당은 오늘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박영순 의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심기를 거스르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박영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결정했고 이 대표는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 내홍이 깊어지자 새로운 미래 측은 민주당 의원과 잇따라 접촉하며 적극 새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다수가 입당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의원까지 모두 3명입니다. 진짜 민주당은 그곳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대 양당에서 공천 탈락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바빠졌습니다. 유력 이탈자를 상대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부터는 지역구 공천 접수를 시작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 갈등 대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결국 서울 중성동갑에서 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이른바 이 문명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영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 사실상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 예상을 하셨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이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상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제 제가 TV조선 나와서 아마 공천 배제될 거다.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하루 전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공천에 관련돼서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이런 비판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공천 배제할 거다. 친문과의 어떤 그 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봤는데 예. 글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단순하게 공천 잡음이다, 공천 파동이다의 차원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에 관련돼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의 문제인데 일반 보편 타당한 인식 하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 이미 그 단계 좀 넘은 것 같아요. 당내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민주당이 네.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게 갈등이 높아지면은 다시 정상으로 오지 않을까? 변증법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거의 뭐 이재명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극단으로 찢어졌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라면서 단결 강조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임 전 실장의 공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보다는
그 이후의 당권 그리고 그 이후의 대권을 생각한 행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명과 친명의 어떤 갈등이 당내에 있을 때 사실상 비명이 제대로 결집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내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뭐 다 원내의 어떤 그 모임들을 주도하고는 있으나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못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원외에 있지만 원내에 들어오면 사실상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당권 도전과 관련돼서 대권은 좀 먼 이야기고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권유를 하더라도 쳐내야 한다라는 그런 지금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텝 임종석 실장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한번 예상을 해보죠. 뭐 그렇게 옵션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남을 가능성도 있는지 그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떨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근데 탈당을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의외로. 탈당을 하려면 이제 저도 친문을 결집해서 세력화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당내에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란 지대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란 그쪽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서 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기보다는 당내에서 설령 뺏지 못하더라도 뭔가 투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자신 있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땐 그렇게 생각보다 탈당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친명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글쎄 친문으로서의 임종석 실장이 어떤 위치에서 당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탈당을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또 보장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소속으로 남아서 출마한다? 그것도 승리 가능성이 적을 거고 같고 그러니까 당내 남아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모든 게 끝이 있으면 뭐 새로운 반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거의 극단의 최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임계치까지 도달한 것 같은데 당내 갈등이 민주당 내 갈등이.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어떤 변환점, 변곡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 임 전 실장 중성동갑 공천 배제 발표 2시간 만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뭐 친명계 자장 정성호 의원이 차라리 물러나라라는 말에 사퇴를 결심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광진에서 일단은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고전 최고위원은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리 정성호 의원이 그러려면 물러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이 무슨 당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따라서 물러났다고는 하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뭐냐면 지금 임종석 실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당무 거부하기 전날 4시간 동안의 회의에서 이 임종석 실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가 그건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하루 지나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고 부딪혔다 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고민정 의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지금 친문들의 가장 큰 화두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어떤 거취가 문제가 아니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친문들의 어떤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비명이 사실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 정파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부엉이 모임, 뭐 민주주의 4.0 이렇게 분산돼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임종석 실장이 내가 남아 있느냐 나가느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천에 배제될 사람들의 운명까지 함께 연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아마도 탈당하지 않을까. 그게 고민정 의원의 사퇴와 연결돼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위치가 단순히 한 명의 출마자가 아니라 그 개파를 아우르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공천에 반발하는 이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 이 대표 네.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의총이 끝난 뒤에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가족은 안 바뀌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홍영표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본인 가족은 왜 안 벗기냐, 남의 가족만 벗긴다. 글쎄 상당히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 가죽 혁자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자기 가족까지는 안 벗기더라도 예. 최소한도 스스로에 대한 또 자기 측근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최근에 어쨌든 이 공천 파동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말이죠.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무리 자기 자신의 세로 가려 한다 하더라도 예. 지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여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학습 효과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 잡음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면요, 당 대표가 측근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최소한의 뭐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이 파동을 뭐 진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전혀 이 사태 본질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는 건 정치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이 대표 의총 내내 별다른 발언하지 않았고 의총 이후에 여러 의견을 당무에 참고하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참고하겠다라는 말 사실 뭐 이해했다,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어요?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의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참고하겠다? 그냥 의례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또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지요. 네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자신이 지금 혁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의총장에서 당연히 뭐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걸 알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갔다면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유권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 즉 우리는 지금 혁신을 하고 있다. 혁신의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은 무엇 때문에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아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일부는 그래도 아유 지금 이 당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렇게 회피하고 외면하고 난 그냥 마이웨이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게 공천이 지금 혁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사람 심는 거냐 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아이고 자기 사람 심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태도는 대표가 아유 소통은 이제 끝났어. 나는 쳐낼 사람 쳐낼 거야 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이제 그 친명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요, 이 공천 기초가 된 여론조사 관련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필모 전 이 선관위원장이죠. 이 공정성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를 누군가가 전화로 지시를 끼워 넣었다. 본인도 속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발언은 그 네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주당의 여러 공천 갈등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 이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맞아요. 네. 일단 배제는 하긴 했는데
배제를 했으면 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조사된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죠. 네.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거죠, 투명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무조건 배제만 했기 때문에 정필모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공천 파동의 하나의 그 요인에 불과해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맥락 하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예. 여론조사 업체를 이렇게 끼워 넣었다 다시 배제하면 거기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배제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 그럼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그 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시정 조치가 없잖아요. 네네. 전 일상적인 우리 일반 시민사회의 생활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근데 지금 이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추천 과정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제가 알기에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당의 공천 파동이 많이 있었죠. 뭐 네. 여야 정당들이 말이죠. 그러나 이 정도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공천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앞두고 민주당의 탈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앞서서 뭐 김영주, 이수진, 박영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고요. 서른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 탈당을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탈당이 이제 친문 핵심 인사들이죠. 임종석, 홍영표, 전해철 그런 의원들의 탈당으로도 좀 이어질지 여기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영표 의원이 어저께 의총에서 거의 정말 대표를 향해서 이 시쳇말을 동원해서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결심을 세우지 않고 하겠습니까? 하위 10%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거의 자신이 밝혔는데 만약에 하위 10%를 인정을 하고 경선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저는 저 정도로 의총에서 강하게 홍영표 의원의 심성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저는 뭐가 문제냐면 이미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이 전 있었던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40여일 앞두고 거의 모든 그러니까 중진,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거의 다 지금 경선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공천 배제가 됐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는 저는 집단화의 가능성, 집단 탈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이 민주당의 이상한 일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뭐 남의 당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재명 리스크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가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총선 이후에 설령 제1당이 안 되더라도 당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으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될 테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때 이 친명 의원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학습 효과. 전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이제 이른바 사천 논란이 생긴 거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이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이해가 가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단지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럼 국민의힘의 공천은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공천을 두고 친윤 의원들 주로 이 공천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이 좀 진행이 될수록 결국에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님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비판들이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네, 한 위원장 본인은 물론이고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지 않았냐. 친윤 공천 지적 선을 딱 그었습니다. 여당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당은
거의 그 모든 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선과 네. 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직전에 4개의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정당입니다. 특히 총선은 이미 21대 총선에서 이 보수 계열 정당이 가장 적게 받은 108석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절실하게 이겨야 한다.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축구로 얘기하면 조금 공격적이지 않고 수비만 하는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의 축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기겠다. 이기면 사실 아무리 중간에 비판을 받더라도 감독으로서 이기는 그런 경기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좀 답답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워낙에 공천 갈등이 심했어요. 공천 단수 공천 발표하면 그날 단수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모두 다 불복 선언을 할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것을 이후에 연착륙시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한 그런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질지 이제 공천 작업이 오늘 또 경선 발표가 있잖아요. 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볼 게 있어요. 서울 영등포 을 출마를 준비하던 이 박민식 전 장관 돌연 당내 경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선 지역구로 결정이 되죠. 하루 만인데 글쎄 무슨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배경이 궁금하고 그럼 앞으로 박민식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글쎄 영등포 을 지역에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이 승리 가능성이 일단 별로 적다고 봤던 것 같아요.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경선 자체가 박영찬 후보하고 경선을 치러서 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이 장관 출신인데 그 권력 핵심과 전혀 상의 없이 물밑접촉 없이 그렇게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박민식 전 장관이 종로 얘기 나왔다가 분당 얘기 나왔다 이게 영등포을로 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를 볼 때 영등포에서 경선을 치러서 영등포에서 경선 이후에 패배하는 것보다는 일단 명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의 승리 위해서 내가 물러난다는 명분이 뭐 다 의원들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런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게 자신의 향후 정치 거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리적으로 봐도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굳이 참여할 게 없다라고 그런 게 기본으로 돼서 아마 경선 포기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 지역 25곳인데요. 발표 지역 가운데 관심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남구 을이 포함되어 있고요. 텃밭인 영남권 1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김은혜 전 수석, 또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겨루는 성남 분당 을도 대상 지역입니다.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두 갈래 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인지도가 높은 쪽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현역 불패 이 소리가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활동도 하고 울산 시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하다. 김은혜 전 의원도 사실 현역은 아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김민수 대변인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지요. 뭐냐면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경선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이 인지도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지에서 있었는데 굳이 또 뭐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시각도 존재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양천갑의 조수진 구자룡 그 경선도 그렇고요. 오늘 굉장히 그런 핫한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지대 이야기 짧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요. 민주당의 공천 내용을 틈타서 이른바 이삭죽기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영순 의원은 이미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임종석 의원을 뭐 영입하려고 노력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아까 임종석 의원 얘기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만 저는 그게 가능성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공천 탈락했다고 해서 가볍게 새로매로 간다? 저는 그건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명의 의원은 새로매로 갈 것 같습니다. 새로매가 그렇다면 일단 쇠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로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미래가 지난번에 이제 19일 날 결렬이 선언됐잖아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네. 그 이후에 크게 동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가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동탄 신도시 선거구가 화성정, 화성을로 나뉜다면 출마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지역이 30대래요. 네. 34세 평균 연령이 그렇다고 합니다. 반도체 벨트라고. 그렇죠. 네.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삼성 사업장도 있고 해서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신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지금 쇼핑을 한 듯이 하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대표는 사실 전체를 보면서 판을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남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군다나 양천갑 얘기도 나오고 또 TK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대표는 어쨌든 아이고 내가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어떤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시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미 복귀자는 사법 처리할 것임을 시사하고 의협 간부 5명은 첫 고발까지 했는데 복귀 움직임이 어떤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시한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57곳을 점검한 결과 이탈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내려졌지만 아직 5,900여 명이 복귀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들 꽤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3월부터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병원 미복귀 시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첫 고발하면서 전공의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을 놓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전공의발 의료 공백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2,000명 증원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최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 소속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원칙 대응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23일 80대 심정지 환자가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합동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 필수 의료과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의 주택가를 활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무인 카페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출근 시간대 주택가에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쌓여있는 골목길을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건물로 들어가려다 정신이 혼미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 바퀴 돕니다. 잠시 뒤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응시한 채 다시 골목길로 나옵니다. 검정색 후드티는 앞뒤를 거꾸로 입고 있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했더니 제가 잠깐 미쳤어요 하고 살짝 정신을 차리더니 나갔어요. 술 취한 것 같지 않았고.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30대 남성 최모 씨가 마약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주택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최 씨는 출근 시간대 상의를 벗은 채 이곳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는데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인근 무인 카페에서 집기를 부수기도 했는데 내부에선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디저트 머신이 약간 부러졌던 걸로 보이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뮤지컬 작곡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마약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 불구속 상태에서 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18일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달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구속 사유가 됐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송 전 대표 사건은 다음 달 4일에 첫 공판 기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은 공판 준비 기일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인이 한 명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도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뇌물수수 혐의는 4천만 원인데요. 이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경우에 불체포 특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구속된 상태에서 신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신청을 한 배경을 두고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안에 옥중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르죠. 정치적인 파급력도 다르고 그럼요. 또 언론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보석 신청의 배경에 당연히 어떤 이번 신당 창당과 그다음에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 대비한 네. 어떤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뭐 계속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외부의 메시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어떤 이번에 보석 신청을 한 것이 단순히 뭐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신당 창당의 어떤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법원이 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든가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보석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붙이는 보석 조건에 비춰보면은 예.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이 예. 만약에 허가된다고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석 허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요즘은 그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말 것, 통신하지 말 것, 또 주거를 뭐 자택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붙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가 제한되어 있다면 나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든가 유권자를 접촉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선거에 관련된 정치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제한 없이 만나고 다니면 이 사건의 주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송영길 대표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석 허가가 돼도 정치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예. 마약 이야기 짚어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응급 환자처럼 보이지만 꼼짝 못하게 꽁꽁 묶여서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지난 26일 오전 9시예요. 밤 9시도 아니고 아침 9시에 그 광주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경찰이 20대 남성이 이 마약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경찰 관계자는 모텔 업주가 이걸 신고를 했는데 객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막 집기류를 깨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 마약에 취해서 어떤 집기류, 다른 뭐 어떤 무인 가게에 들어가서 집기류를 부순다든지 이거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어떤 집기들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죠.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주사기 등 어떤 투약의 마약 투약의 어떤 증거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발견돼서 일단은 119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연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주 얘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강남 대로를 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최모 씨가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이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그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그 주사기 같은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신분이 뮤지컬 작곡가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징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 맞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국수본에서는 지금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지금 장기간 마약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범죄 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 밀수, 유통 사범이라든지 근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통 투약 어떤 사범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넷, 예를 들어서 뭐 SNS라든지 뭐 개인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어떠한 이 유통하는 거, 그다음에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에서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투약하는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평상시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게 되면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방금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일반인, 정말 학생, 정말 뭐 직장인, 주부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투약자를 검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통망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뭐 부산 뭐 어떤 그 선박 밑에 어떤 정말 많은 양의 뭐 마약류를 들여온다든지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상선이라고 하죠. 단순 투약범보다는 유통을 하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그것을 뭐 수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단속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책, 마약 루트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 우크라이나 이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미국 등 주요국은 파병은 없을 것이라면서 즉각 선을 그었지만 러시아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권고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의 시작은 27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전날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전투회의라고 지칭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가 파병 방안을 검토 중이라 주장한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병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Mais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Nous ferons tout ce qu'il faut pour que la Russie ne puisse pas gagner cette guerre. 그간 미국 등 나토 주요국은 러시아와 직접 군사 충돌은 피해왔는데 이와 상충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러시아는 서방국 파병 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В этом случае уже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не о вероятности, а о неизбежности. Вот так и оцениваем. И также должны оценивать эти страны, отдавать себе в этом отчет. 논란이 커지자 미국 등 주요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been crystal cl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onflict. There will be no U.S. troops on the ground in a combat role there in Ukraine.
최근 전세가 불리해진 우크라이나 측은 실현 가능성에 상관없이 지상군 파병 언급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포탄을 넘기고 식량과 생필품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네.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는 대가로 식량을 건네받은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탄은 수백만 발 전달한 거, 요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엊그제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작년 7,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 숫자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컨테이너 숫자가 한 6,7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네. 이것을 굳이 152mm 포탄하고 122mm 방사포탄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면 152mm 포탄이 만일 넘어갔을 경우는 한 300만 발 정도가 될 것이고 122mm 방사포탄이 갔을 경우는 한 50만 발 정도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에 컨테이너 속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총포탄이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도 넘어가고 무기죠. 그러니까 포도 넘어가고 탄약도 넘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탄약 수출하고 사실상 무기용 부품 등을 수입하는 이런 군수 공급망이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니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상 우리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은 컨테이너가 6,700개인데 네.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으로 온 것은 8,7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 차이 나는데 예. 그 속에 이제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만 들어왔겠는가? 식량뿐만이 아니고 무기 부품도 들어왔을 거고 생필품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무기 부품들은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다시 수출하는 데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그것뿐 아니라 군사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거겠죠. 예. 그렇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발언권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권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고 예. 첨단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의 공급, 이것까지도 아마 더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군사 기술, 첨단 무기 체계 공급 이거 네네.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제 북한이 발사할 군사 정찰 위성을 보면 러시아 기술 이전 수준 파악할 수 네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말리경 1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발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선전전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에서 거의 매일같이 김정은한테 지금 이제 이 영상 자료를 이제 보고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걸 보도도 하고 또 저기 평양의 관제소에서는 마치 서태평양 지역에 큰 지도를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했다라고까지 선전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만리경 1호하고 지상 사이에 어떤 통신도 지금 오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목적 자체가 북한 스스로가 작년 11월 달에 이것을 발사했을 때 예. 어떤 이런 통신보다는 우주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3번에 걸쳐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3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의 발사를 보면 얼마만큼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이제 2배 정도 늘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억제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억제력을 발휘하기 전에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신뢰성을 예.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한미연합 훈련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뢰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우리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네. 절대로
도발하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2배 정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면 훨씬 더 손해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인식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식량 물자 교환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네네. 됐는데 그런가 예. 하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국경 개방해서 러시아 관광객 맞이했고요. 또 러시아에서 열리는 청년 축제에 대표단 보내기도 했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 교류를 넘어서 정치 외교적인 교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교류,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교류까지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고 평양의 외무상인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맞춰서 방북을 초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이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4, 5월 달 정도 예. 꼽히는 봄이 오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체육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렇게 교류가 있는 것은 네. 이렇게 상호 친선을 통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의 밑거름을 깔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새학기를 맞아 곳곳에서 입학식이 한창인데요. 힘차게 새 출발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입니다. 신입 간호사관 생도들이 입학 선서를 합니다. 한 생도가 입학식을 찾은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대학에서 후배를 맞이하는 선배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각자의 학과명을 적어들고 새내기를 맞이합니다. 최고령 새내기 등장해 눈길이 모아지는데요. 이 새내기 할머니는 올해 83살로 2024학년도 수능 최고령 의시자였습니다. 네, 입학식은 확실히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눈에 띄는 신입생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반려견 새내기들인데요. 반려견 입학식이 열린 겁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의 반려동물 대학 입학식에 반려견도 함께한 건데요. 24학번 반려견 대학생들이 리본을 달고 등장하자 눈길을 끕니다. 이 강아지들은 지난해 사이버대학 반려견 대학생 대표로 활동한 경공들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반려동물 대학과 함께 다음 달부터 캠퍼스 내 반려견 놀이터도 운영하면서 도심 속 명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의 힘찬 새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이면 그 밖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 11도,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3일절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